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사는 데는 인색하고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유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비움으로 채운다. 굿라이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압도당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질식할 것 같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이다.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한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좋은 일들, 기대를 넘어선 칭찬과 선물처럼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쓴다. 이때는 과분하다는 뜻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시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점을 이미 소개한 바 있으나 이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삶의 기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내어주면 역으로 시간이 생긴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처럼 시간을 남에게 할애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움으로 자신을 채우는 삶의 비결을,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의 부재가 된다는 삶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비움으로 채우는 삶의 기술을 돈에도 적용하며 산다. 행복한 사람들일수록, 행복한 국가일수록 기부를 많이 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성경을 비롯한 많은 종교의 경전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타인에게 베풀면 몇 배로 축복받는다는 가르침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면 오히려 더 채워지게 된다는 종교적 가르침이 실제로도 발생함을 보여주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아서 브룩스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부를 하고 나면 이후에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비워야 채워진다는 종교적 가르침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체험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비움으로 채우려고 한다. 시간과 돈의 여유가 없어서 나눠줄 수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해소해낼 때 행복한 사람은 나눠주지 않으면 시간과 돈의 여유는 갈수록 없어진다는 믿음으로 나눔을 실천한다.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소유를 위한 소비와 경험을 위한 소비가 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음악 CD를 사는 것은 CD라는 물건을 사는 소비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담긴 음악을 듣는 경험을 사는 소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유 소비와 경험 소비를 구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진 않는다. 소비를 소유와 경험으로 구분한 후에 각각의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다수 연구에 따르면 소유 소비보다는 경험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힘이 단연코 크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사는 데는 인색하고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유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험을 사지 않고도 경험 소비에 의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역설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소유물을 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소유를 위한 소비인지 경험을 위한 소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애매함은 프레임이 작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책장이라는 물건을 사면서 지식을 저장하는 경험을 산다고 의도적으로 프레임할 수도 있고 명품을 사면서 독특한 디자인을 경험하는 행위라고 프레임할 수도 있다. 우리 연구팀은 소유물을 경험으로 프레임화하는 작업이 경험을 사는 것만큼의 행복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는 사람이다. 소유를 사더라도 그 소유가 제공하는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보다는 소유를 사는 사람이다. 심지어 경험을 하면서도 그 경험을 소유화 혹은 물화해버리는 사람이다. 사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도 달라진다. 행복한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이유는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경험의 삶이 곧 무소유의 삶이다. 무소유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그런 삶은 고승이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체념하며 살아왔다면 경험의 삶으로 목표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소유하지 않는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유에 대한 욕망을 삶에 대한 경험과 관찰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경험하기 위한 소유, 관찰하기 위한 소유, 시간을 사기 위한 소유로 프레임하기 시작하면 소유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무소유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유와 경험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온 코넬 대학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경험이 무소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소유물은 비교를 불러일으키지만 경험은 비교를 유발하지 않는다. 소유는 본질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비교가 쉽게 일어난다. 아파트의 평수, 자동차의 배기량, 옷의 브랜드 등 물건의 가치는 쉽게 숫자화될 수 있어서 비교가 용이하다. 소유가 유발하는 비교는 남들과의 비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건을 구매한 후에도 자신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은 없는지, 더 싸게 파는 곳은 없었는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등 전방위적인 비교가 발생한다. 최적의 물건을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적인 소비 성향을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극대화라고 부르고, 극대화 성향이 강할수록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는 반대로 경험은 본질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 않다. 추운 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옆집 물은 더 따뜻할 텐데 라고 비교하는 사람은 드물다. 영혼을 움직이는 도끼 같은 문장을 발견하고 내 친구는 더 좋은 문장을 발견했을 텐데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드물다. 소유와 달리 경험은 지금 여기의 심리 상태를 강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순간에 몰입하게 만든다. 경험은 우리를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경험의 삶이 곧 무소유의 삶인 이유는 무소유의 본질이 소유가 유발하는 비교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소유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소유의 삶이 부담스러운 우리에게 경험의 삶은 아주 좋은 대안이다. 둘째,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우리가 보유한 소유물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못한다. 소유물들이 우리의 취미나 선호, 그리고 성격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긴 하지만 우리 내면의 심층까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 목록을 보아야 한다. 경험은 우리의 의식과 철학과 가치를 구성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경험이며 진정한 자기와의 조언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소유의 삶은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삶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 리스트를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이력서를 빼곡하게 채워나가는 사람이다. 셋째, 경험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소유가 대화의 주제가 되면 그 대화는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소유는 비교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대화는 관계를 위협한다. 사람들 사이에 내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반면에 경험에 관한 대화는 즐거움을 창출한다.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경험을 나누는 수다, 특히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경험을 나누는 수다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돈으로 경험을 산다는 것은 결국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는 것이다. 이야깃거리는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제공하는 이야깃거리는 관계를 강화시킨다. 우리는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 설사 혼자서 한 경험이라도 수다를 통해 그 경험을 나누기를 원한다.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간 경우에 사려는 물건이 서로 다르면 헤어져서 각자 쇼핑한 후에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등산을 함께 간 친구들이 서로 좋아하는 봉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헤어져서 각기 다른 봉우리를 등산하고 내려와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 경험은 소유보다 훨씬 더 관계 지향적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의 영역에서 살면서 비교하지 않으려고 결심만 한다. 행복한 사람은 애초부터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 경험의 영역에서 살아간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늘려 타인을 위협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늘려 관계를 강화한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통해 정체성 결핍을 은폐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한다. 결정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돈으로 경험을 사서 삶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장식거리보다는 이야깃거리가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어떠셨나요? 최인철 저자의 굿라이프,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이었어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프레임이라는 책, 40만 독자가 선택한 책을 쓰신 최인철 교수의 12년 만의 신작,
이렇게 책 표지에 나와 있어요.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행복에 관한 책인데도 제목을 Good Life라고 정한 이유는 행복을 순간의 기분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래요.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읽은 부분에도 있긴 하지만 저도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실망도 하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자꾸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관계에서 안전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영원히 가지도 않고 그래도 사람은 계속 관계를 새롭게 찾아 나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고 또 운 좋게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참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도 또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경험을 나누는 수다. 특히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경험을 나누는 수다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하루 진짜 피곤하게 보내고 저녁에 서로 이렇게 경험을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 그 다음날에 뭔 일이 있던 다시 또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여행이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제. 왜냐면 여러 번 해봤는데 너무 그 얘기를 같이 나눌 사람이 없고 그땐 또 딱히 유튜브를 하고 있지도 않았어서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여행들에는 그냥 항상 외로움이라는 기억이 함께 있어요. 또 외로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고 대신 또 그만큼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멈추고 이럴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와 그 순간을 함께 나누고 가끔 그 친구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하는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같이 간다는 건. 그리고 이 예시가 너무 하고 와닿았어요. 쇼핑을 저는 같이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러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제 것도 사고 친구 것도 사고 그렇게 만난다는 거는 어느 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쇼핑하러 가자고 하면 지나가다가 내 눈에 확 들어서 그걸 집어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그냥 그 친구 물건 사는데 따라가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예시도 나왔지만 사고 싶은 물건이 다르면 각자 쇼핑을 한 후에 다시 만나기도 한다. 참 이래서 친구가 많이 없나? 사실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다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여러 명, 그러니까 혼자 뭘 절대 하지 않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뭔가 옷을 사러 좋아하는 티셔츠를 사러 간 적이 있는데 그래 이제 앞으로는 쇼핑은 절대 혼자 하고 친구들은 나는 정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나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를 또 중학생인데 사실 그때는 같이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건데 말이죠. 근데 확실히 이 책에 나온 예시처럼 야, 넌 이거 살 거고 난 저거 살 거니까 다 사고 나서 이따가 만나자. 이런 거보다는 그쵸, 등산 같은 거 같이 하면서 그냥 친구랑 같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느껴지는 게 내가 이 친구랑 뭔가를 같이 해서 이렇게 즐겁구나. 이게 추억이 되는 거지. 사실 뭐 쇼핑 따로 하고 만나는 거는 그냥 뭐 시간 돼가지고 날 잡고 자기 살 거 사고 그냥 헤어지면 좀 이상하니까 괜히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딱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만난다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사실 쇼핑이 더 큰 것 같고 뭐 친해지는 사이에는 뭐 이렇게 이런 경험도 같이 하면서 그런 거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뭐 쇼핑 이런 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얘랑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 근데 또 사실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누군가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참,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너무 그런 식으로 가면 친구가 하나도 안 남을 수 있다는 점, 또 너무 뭔가를 할 때만 사람을 찾으면 그 친구들도 실망해서 떠날 수 있다는 점, 이게 잘 절충이 되려면 애초에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많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같이 할 때 즐거운데 이 친구도 그걸 좋아하는 친구면 만나서 진짜 즐거움이 2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생선과 손님은 3일이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이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물건을 샀는데 한참 지나니까 그게 그냥 짐덩이로 변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잘 정리가 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게 사랑하는 것들, 애매하게 사랑하게 된 것들을 참 정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내가 뭔가를 어디를 가고 싶어서 가고 먹고 싶어서 먹었던 그런 경험들은 그 순간에 딱 충족이 되고 정말 만족스럽게 내 삶을 채우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억으로 좋게만 남아있는, 그래서 언제 생각해도 그때 그 충만감이 떠오르는데 물건이라는 건 참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생선과 손님처럼 3일이 지난 후에 뭔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든지 적당히,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만큼 좋아하지 않게 되고 애매하게 좋아하는 물건들이 그냥 눈에 계속 띈다면 그런 물건들을 이제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